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지금 벌써 좀 추워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빗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네. 물론 서울만 그렇습니다. 뭐 네.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의도 쪽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네. 마음이 추우신 거는 아니시고요. 아, 마음도 추운 거다. 그런 거보다. 아, 주말 앞두고 네. 참 주말 앞두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마음이 추웠나 봅니다. 네. 저의 마음을 참 잘 꿰뚫어본 우리 류종훈 기자.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류종훈 기자가 며칠 전에 그 뉴스3 플러스 네. 그러니까 오전 뉴스 시간에 디딤돌 대출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한다. 아,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은 그냥 강남에 있는 집 사면 되는데 돈 없는 분들이 오히려 그 집을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전셋집을 못 구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디딤돌 대출이 말 그대로 사실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자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로 했었고, 이게 사실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원래 시행을 할 예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은 다음 주인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국정감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 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잠정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디딤돌 대출은 이제 5억 이하의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할 때 네.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일반 분들은 이제 여기 한 그 LTV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2억 5천만 원인데 어쨌든 좀 약간 신혼부부 이런 네. 분들은 이제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이제 생애치의 초과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규제가 잠정 유예가 됐기 때문에 좀 걱정 많으셨던 분들은 좀 한숨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선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네.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전하기 위해서. 근데 뭔가 이게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네. 이거였나 저거였나 갑자기 왔다 갔다 그럼 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막 이렇게 돼버린 그게 좀 가장 아쉬운 측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돼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생숙 이야기도 한번 전달드렸고 이 부분도 조르면 그렇고 된다. 네. 조르면 되는 거다. 약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조르면 된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유예가 된 게 좀 맞죠. 이게 그렇죠. 돈 있는 분들을 위한 대출을 조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힘든 분들이 어떻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 대출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위험해질 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저도 한 2, 3일 전에 현대차가 이제 인도에서 IPO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수요 예측에서 뭐 그 인기가 막 42%?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주식시장에 IPO를 진행을 하고 있고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청약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틀 동안에는 청약률이 한 4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거랑 다르게 이게 좀 대박이 아니라 쪽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17일부터는 이제 남은 물량에 대해서 기간 투자도 허용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237%까지 그 초과 수요를 지금 초과적으로 지금 청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청약이 약간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이라고 하고 청약 규모도 보면은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이번 IPO를 통해서 최대 33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한 4조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희망 가격에 이제 그 범위가 있잖아요. 네. 이게 1865에서 1960 루피 하나로 치면 한 29,000원에서 31,5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인기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최상단인 이제 1960 루피 31,500원 선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취재를 하다가 좀 앵커 투자자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네. 앵커 투자자는 원래 처음에 딱 먼저 돈을 집어 넣어주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블랙록, 네. 피델리티 여기서 오.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제일 좀 많이 설득을 얻었던 이야기는 단기 투자용으로는 이미 가치가 좀 밸류가 많이 높은 상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들은 안 들어왔는데 이런 큰 돈을 굴리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이렇게 밸류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가치 네. 투자가 있다라고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한 4조 원 정도 4조 원 넘는 돈을 이번에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디에 쓸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건데 네. 이 부분을 대부분 이제 현지 투자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차 쪽에서 이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첸나이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공장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첸나이 82만 대라고 하는 거 보이죠? 여기가 현대차 1공장 위에 탈레가온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원래 GM 공장입니다. 아. GM이 이제 인도에서 공장을 팔 때 현대차가 저 정도면 괜찮겠다고 이제 산 거고 네. 밑에 아난타푸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아 공장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첸나이 공장이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화를 위한 그 캐펙스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현대차가 150억 루피 하나로 치면 한 2,500억 원 가량을 지금 투입을 해서 공장 제조 시설을 개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지 자체도 지금 공장 규모 자체도 54만 제곱미터에서 72만 제곱미터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이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좀 많이 공을 들여야 될 부분 네. 친환경차 쪽입니다. 이제 특히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런 친환경차 개발이랑 이제 그리고 생산 자체를 인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투자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좀 잘 팔리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한번 표를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시면은 지난달 기준이에요. 9월달 기준으로 마루티 스즈키가 1등을 했고요. 2등에 이제 현대차가 5만 1,100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땐 한 5.8% 가량 좀 판매량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2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보면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인드라, 타타, 도요타 그리고 기아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보시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힘을 전혀 못 써요. 네. 네, 이제 독일 차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안 팔리는데 오늘 이제 이 IPO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개발할 거다, 뭐 어떤 이제 새로운 뭐 라인을 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뭐 전기차 이야기도 당연히 많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 5를 현대차 인도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40대에서 50대밖에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인도에서 생산하는 거는 인도 판매용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인도 판매. 인도 판매랑 그리고 이제 아세안 시장과 아세안 유럽 시장. 네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다 보니까 유럽 수출 물량도 거기서 많이 나가고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아세안 쪽에서도 지금 많이 나가는데 아세안 쪽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아이오닉 5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델별로 판매량을 한번 보면은 뭐 크레타, 베뉴, 익스터, 그랜드 i10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이 차들이 다 좀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리는 차들입니다. 베뉴랑 뭐 이제 저기 보시면은 투싼, 아이오닉 5 요 정도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차들이고 네. 나머지 차는 다 현지 전략형 모델입니다. 원래는 베뉴도 저 나라에서만 팔려고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당시에 그때 뭐 티볼리나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소형 SUV 좀 SUV. 네, 그쵸. 거기에 대한 좀 수요가 많아지면서 판매를 했던 건데 어쨌든 대부분이 지금 인도 전용이고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고급형 전기차를 많이 이제 개발해서 판매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이오닉 5 판매량이 50대도 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분야는 좀 약한데 대신에 이제 크레타, 베뉴, 익스터 저런 부분에 조금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차와 소형차, 준중형 이하급에서 지금 네.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타겟을 하고 새롭게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차 인도 IPO 성공하고 거기서 판매를 잘 하게 되면 약간 뭐 배당금의 형태로라든지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현대차의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연결로 되어 연결로 되어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4.6%를 기록해서 사실 올 한 해 동안 중국이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가 5%인데 네. 이거 이번 3분기에 4.6% 하면 이거 5% 과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연 5% 목표에 좀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랑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들을 보면 대폭 4.5% 대부분 4.5%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4.5%보다는 높은 거니까 좀 그래 예상보단 낫다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1분기에 5.3%를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2분기에 4.7%를 기록했었어요. 표 네. 한번 보시죠. 지난 1분기에 5.3%, 이때가 5.3%였고요. 그래서 1분기는 잘 나왔으니까 야 이게 좀 한시름 놨다. 우리 이제 연간 5% 목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 그러다가 요선이 5%입니다. 여기 이제 희미하게 있는 요선. 네. 요선이 5%인데 그러다가 2분기가 되니까 4.7%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5% 할 수 있겠어? 3분기 좀 잘 나와야 되겠는데? 네. 라고 했는데 3분기가 4.6%로 5.3, 4.7, 4.6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연간 5% 하려면 4분기에 꽤 잘 나와야 된다. 그렇네요. 4분기에 꽤 잘 나와야 된다. 요런 인식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네. 한 5.5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그 중국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증시도 부양시키고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도 부양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은 물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3분기까지의 GDP 성장률이 너무 안 좋은데 라는 반응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3.5%나 크게 올랐죠. 뻔하죠, 이유는. 그러니까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았으면 4분기에 5% 목표 채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 정책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곳에서 추가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로이터에서는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예상보다 약간 더 성장했지만 어쨌든 부동산 침체 그리고 약한 소비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를 보여준 거라서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인 상황이 네.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발표됐던 수치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를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이 네. 짚어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지표 가운데 소매 판매가 한 3.2% 늘었거든요. 소매 판매가 꽤 좋았어요. 꽤 좋았는데 그럼 그 소매 판매 가운데 뭘 많이 샀는지를 한번 보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두 자릿수로 많이 산 거. 1위가 가전을 21%나 많이 샀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21% 9월이죠. 네. 가전. 그다음에 통신기기 12%, 식품 11%. 이게 가전하고 통신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뭐라고 할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뭐 TV, 냉장고 이런 거 엄청 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구화신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소비 진작 정책이 네.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반대편에서 보면 네. 화장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게. 의류 이런 거 안 샀고 주류 담배, 그리고 주얼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1월 11일에 광군제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조금만 기다리자.
두 달만 기다리면 엄청 살 수 있는데 네. 두 달만 기다려보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김경환 연구위원이 이제 분석한 바로는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실 통화 정책은 그 완연한 완화 기조로 좀 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판공성 중국 인민은행장도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 있잖아요. 대출 우대금리. 네.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낮아질 거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제 완화 기조를 띄어가고 있는데, 네. 다만 그 재정 정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죠. 네. 근데 이제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그 재정 정책을 어디에 쓸지, 이 부분을 이제 10월 하순에 있는 전인대 상임위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놈 또 친중이니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잘 팔리고 석유화학이 잘 팔리고 철강이 잘 팔리고 하려면 어쨌든 중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중국의 회복 신호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제 지표처럼 볼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네. 다음 그렇죠. 소식은 한지원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해외 뉴스 관련된 뉴스 준비했는데요. 네. 요즘 이제 해외에서 이슈인 짝퉁 K푸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K푸드가 짝퉁이 팔리고 있습니까? 네, 요즘 짝퉁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K 드라마나 뭐 예능을 통해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는 이미 엄청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네. 혹시 최근 그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보셨죠? 네. 네. 봤죠. 네네. 근데 이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톱 10이랑 TV 비영어 부문 1등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K푸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기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좀 기회라는 평가인데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외국산 짝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표를 한번 제가 얼마나 짝퉁이 많은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중국 사나이라는 브랜드에서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한국 제품이고 이제 네. 오른쪽이 중국 제품입니다. 가짜죠? 이게 가짜인 거죠? 네, 그게 다 중국 사나이 브랜드에서 이제 모방 제품이고요. 참.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것도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네. 그 중국 마트 매대 사진인데요. 네. 진짜 불닭볶음면 사이에 가짜가 숨어져 있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가 더 적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맨 왼쪽에 있는 요게 진짜 불닭입니까? 네, 그것만 진짜고 아.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칠면조 국수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칠면조 네. 국수? 네. 근데 이제 아. 저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한 중국 회사 제품이라고 하고요. 네. 캐릭터가 이제 불을 뿜는 모습까지 똑같아서 소비자들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저 근데 네네. 밑에도 좀 뭔가 보여요. 이거 신라면 따라한 거 아니에요? 화라면인데 이거 신라면하고 너무 비슷한데요? 네. 그러네. 제가 밑에까지는 못 봤는데 그렇네요.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원래부터 좀 모방을 잘하는 걸로 네. 유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실시했는데요. 네. 현지 매대에서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 이제 K 푸드인 것처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주요 국가 순위인데요. 네. 한국이 이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표를 가져온 건 이 왼쪽 순위보다 오른쪽 그림 때문인데요. 네. 이게 로얄 강남 치킨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벨푸드 로얄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라면 사진이 세답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네. 현지 기업인데 한국 양념 닭갈비 라면. 여기 써 있네요. 네. 코리안 스파이스 치킨.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합이잖아요. 네.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맛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 판매를 하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짜 제품들이 한국 진짜 상품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치명타인데 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이제 초기엔 한국 교민 기업들이 만든 음식 위주로 이제 할랄 식품을 판매를 했지만 네. 최근엔 현지 기업들이 유사한 제품을 이제 출시해서 좋은 반응을
오히려 얻으면서 네. 작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 상품 무역 규모가 2021년 한 해에만 약 11조 원이래요. 11조. 네. 와. 근데 이제 2021년에 11조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이미지가 더 많이 그 K푸드가 확산됐는데 네.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난달에 이제 특허청이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해외에 진출한 이런 우리 기업들의 지식 재산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계속 이렇게 가이드나 뭐 이런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삼양에서도 네. 법적으로 이렇게 아직 좀 제대로 제재할 만한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대요. 저는 왜 이런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접 광고 효과가 있나요? 간접 광고보다는 오히려 네. 리스크가 더 커 보이거든요. 리스크가? 예컨대 이제 네. 저희 예전에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에서 한국산 소주처럼 네. 보이는 가짜 소주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한국 소주가 거의 그 약간 위스키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주를 카피해서 만들어 팔면 싼 값에 만들어 팔아도 잘 팔려서 조금 싸게 만들어 팔아도 잘 팔려서 한국산 소주를 막 판다고 하는데 그 동남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베트남, 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의 이름을 보면 뭐 태양 소주, 뭐 또 뭐였었죠? 뭐 선물 소주였나? 아무튼 해서 한글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소주를 판매하는데 패키징도 막 그 초록색 병으로 해가지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이슬이나 뭐 이런 걸 팔 수 있지만 못 팔기도 하고 그쵸.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현지에 있는 그 소주들이 만약에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사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태국에서 만든 한국 짭충 소주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네. 한국 소주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야 한국산 소주에 대한 반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네. 업계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불닭 사진 가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취재하면서 이제 봤는데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거를 올리면서 맛이 진짜 없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부터가 이미 네. 이미지가 좀 많이 손상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참. 지금 아까 사진만 봤을 때 진짜 불닭이랑 가짜 불닭이랑 사실은 자세히 안 보면은 모를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한글을 모르니까 네. 더 구분을 못 할 텐데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강남 치킨 보면서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우리 뭐 뉴욕 제과, 네. 뭐 독일 빵집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느낌.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 제가가 좀 유명한데 네. 이런 거였는데 강남이 그러면은 이제 치킨으로 유명해진 건가? 약간 이 생각이 사실 들고. 이게 강남 치킨 이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뉴욕 제과를 뉴욕시에서 와서 한국한테 서울시에다가 너희 왜 뉴욕 이름 써?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활용한 응용 상품을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울지라도 네. 아까 우리 사진 봤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 불닭을 똑같이 따라한 그리고 맛소금을 똑같이 따라한 맛소금 진짜 헷갈리겠다. 그리고 이거 하얀 설탕을 똑같이 따라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다시다 쇠고기 다시다 네. 이걸 똑같이 따라한 요 정도는 뭔가 국가 단위라든지 아니면 짝퉁이다 진짜. 네, 국가 단위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웨스턴 디지털은 아니 웨스턴 디지털은 웨스팅하우스는 네. 그 특허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뻗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대놓고 지금 이게 우리가 팔고 있는 거 전 세계가 뻔히 아는데 이걸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어쨌든 뉴스로 넘어가시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감 하나 좀 국감 네.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몇 달 전에 저희가 보도도 해 드리긴 했지만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뭐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거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었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첨예한 토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나왔거든요. 국민연금을 하는 그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이제
연금개혁에 큰 발을 내딛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는데 당시 연금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건 42%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좀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이제 추 원내대표의 질의에 공감한다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 세대가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합의를 이뤄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의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이야기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금 수급액 그리고 인상률의 이제 가입자 기대 여명 변화들을 반영을 해서 좀 이제 기존의 42%지만 이걸 조금씩 네. 연동을 시켜서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 삭감 장치는 이제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이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그리고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조정 장치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위에선 받아갈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받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득 대체율 42% 그냥 고정값으로 갔을 때는 75년생이 은퇴를 하고 나서 받는 총 90세까지의 연금 수령액이 3억 5,939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보시면은 3억 66만 원으로 한 5,873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42%가 아니라 35%의 소득 대체율로 바뀐 거 아니냐. 네. 훨씬 안 좋은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기존의 42%일 경우에는 매월 120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이 되면 되면 매월 평균 100만 원 받게 됩니다. 내 돈 20만 원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심지어 이야기 나오는 그 거죠.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걸 감안하면 그러면 더 훨씬 더 그렇죠. 적게 받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쪽에서는 지금 빨리 이거를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네.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실 단순하게 짧게 정할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네. 2008년 이후에 지금 몇 년 만에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안이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여당과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때를 쓰고 있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제대로 좀 다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개혁안이 나오거나 네. 통과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류종훈 기자 아이가 둘, 그리고 저도 아이가 둘. 그래서 네. 레드 369님께서 저희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 연금 내드립니다. 그렇네요. 열심히 일하라고 할게요. 제가 얘기 잘 해놓겠습니다. 두 달짜리한테 3달 됐구나. 얼마 전에 100일 됐거든요. 아, 축하합니다. 100일 된 네. 애한테 일 열심히 해라. 우리 쪽에 연금 많이 내드려야 된다. 얘기 좀 잘 해놓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그 8월 연체율이 나왔어요. 은행 연체율이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는지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원화대출 연체율 지금 보면은 그냥 지난 8월 연체율이 0.53% 나왔거든요. 네. 근데 0.53%를 한번 역순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PD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쭉 따라가 보시면 이 0.5%대가 언제 나왔는지 보면 한 대략 2018년 말에서 2019년 사이 요쯤 코로나가 오기 전 네. 그때만큼 지금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연체율이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 전체적인 연체율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요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2년 8월치가 연체율이 가장 낮았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대출 갚지 않도록 하고 대환 대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낮았던 건데
이게 0.2에서 0.5로 올라오니까 야 연체율 뭐 0.5%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0.24가 0.5가 됐다는 건 연체한 사람이 2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체한 사람이 굉장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업 대출하고 가계 대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연체를. 네. 근데 뭐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기업 한번 보시죠. 대기업의 연체율은 0.05%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연체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연체를 할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소기업 보시면요. 0.5에서 0.78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0.23%포인트밖에 안 올랐네 하지만 0.5가 0.23% 올랐으니까 거의 한 50% 올랐던 겁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거의 한 50% 올랐죠. 개인 사업자,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 뭐 너무나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5에서 0.2나 올랐으니까 그래갖고 0.7이 됐으니까 거의 한 40% 정도 연체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나마 이제 가계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래도 담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체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용대출 신용대출 쪽이 좀 많이 높아지죠. 아무래도 담보가 없다 보니 신용대출은 연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많이 높아졌고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기업들 괜찮지만 중소기업 힘들고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분들 상당히 힘든 상태고 네. 그분들이 돈을 못 갚아서 연체를 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지금 그러면은 야 위기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금감원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네. 시스템 위기나 이런 걸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 요즘에 원래 우리가 한 50대를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에 꼭 붙어 있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나가죠. 네, 네.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전에는 아유 내 후배가 내 상사로 올라가네 하면 아유 그냥 내가 나가야겠다 하면서 퇴직금 받아서 자영업하고 그쵸. 이게 가능했었는데 네. 요즘 자영업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음. 와 지금 나갔다가는 난 퇴직금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해서 죽어도 안 나가시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건데 네. 결국 그런 상태까지 되고 있으니 관리 가능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힘든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최근 뉴스는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올 1분기 기준으로 보험 약관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쵸. 얘기 있었거든요. 네. 제 2분기, 3분기가 아직 안 나와갖고 그건 못 봤는데 1분기 기준으로 약관 대출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결국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험까지 담보다 잡아서 대출을 받는 이 보험 약관 대출까지 썼다는 거는 정말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카드론, 그렇죠. 보험 약관 대출 네. 이게 나오면은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실질적 경기 침체로 네.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까지도 지금 올 초에는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참 뭐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금리 내려야 되는데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내렸죠. 때문에 한번 내렸긴 했는데 네, 네. 코픽스 금리는 올라갔죠. 그렇죠. 네. 조달금리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갈까요? 네, 간단하게 전달 드릴게요. 네.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한국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이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착형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 전기차 배터리 교체형 충전 시스템을 널리 보급을 하면은 이제 지금 전기차 많이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국책 사업으로 준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 현대차와 기아의 상용차 흔히 말하는 이제 트럭에 네. 지금 이거를 좀 적용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나눠서 보자면은 배터리 업계는 굉장히 좋아해요. 배터리 업계는 좋아하고 완성차는 굉장히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의 명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 가격을 빼고 판매를 하면 차값이 싸지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전기차 충전 불편도 적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네. 한 2배, 3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없는데? 자, 전기차 가격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예요. 네. 근데 이 배터리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대만 지금까지는 사서 공급을 하면 됐어요. 아, 그렇죠. 충전용으로 하려면은 이제 각 스테이션별로 지금 이 배터리를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몇 배의 구매량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제일 비싼데 네. 제일 비싼 부품을 몇 배를 사야 되다 보니까 현대차나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입장에서는 네.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아, 그러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탱크에 쌓여 있는 것처럼 네. 충전소엔 배터리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배터리 누가 그럼 거기다 쌓아 놓을 거냐?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이 쌓아놔야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그 배터리 주문은 굉장히 많아지니까 배터리 업체들은 좋아하지만 좋아지죠. 완성차 업체는 그 돈을 내가 왜 다 내냐? 지금껏 한 대에당 하나씩만 넣으면 되는데 네. 아, 그런 이해 상충이 좀 있군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환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어. 네. 혹은 이제 그 배터리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컴플레인은 전부 다 완성차로 갑니다. 아, 그렇게 그게 완성차가 싫어해요. 특히나 이제 KG 모터스라든지 뭐 르노 이런 쉐보레 이런 브랜드들은 AS망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렇죠. 또 네. 이제 고객센터도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은 더 높아지면은 판매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현대기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더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네. 애플이나 삼성에 연락하지 이거를 그렇죠. SDI에 연락하지 안 하죠. 않잖아요. 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네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뭐 예. 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주말에 바깥 활동 하실 때는 좀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네. 주말 사이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